자, 안녕하세요. 많이 보고 싶었어요.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이제 새 챕터, 이 대사작용의 첫 번째 이제 소개를, 그 이화작용에 관한 대표적인 대사작용으로서 이제 세포의 유기호흡이라고 해서 산소가 있는 가운데에서 호흡을 함으로써 어떻게 이 에너지를, 포도당에 있는 존재에 있는 에너지를 포도당 분자를 공유결합을 파괴시킴으로써 그 에너지를 방출해서 그것을 가지고, 언제나 그 에너지 대사작용을 볼 때는 그 연력학 제1법칙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 에너지를 빼내는 이유는 다른 곳에다가 에너지가 필요한 곳에다가 부어서 그것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친구들도 이렇게 점심 식사를 꼭 해야 되는 그런 얘기를 맥락에서 교과서는 이것을 그림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서 유기호흡을 오버뷰를 딱 볼 것 같으면은 이 포도당, 물론 포도당만이 이런 식으로 음식물로서 존재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음식물로서 이 포도당에 있는 탄소가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이 공유 결합들을, 이 포도당 6개의 탄소를 가지고 있는 6탄당 포도당을 이렇게 완전 연소를 시키게 되는, 산소와 결합을 시켜서 완전히 산화를 시키게 되면은 이것이 포도당에 있는 탄소가 이제 완전히 각각의 탄소가 최대한으로 이 산소와 결합을 하게 되면은 그 부산물로서, 이건 전체적인 리액션입니다. 이게 한 번에 이런 식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축복이죠. 그게 한 번에 이것이 완전히 발생했다가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럴 텐데, 이 과정이 아주 단계적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가면서 결국은 최후의 이제 물도 이제 부산물로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 우스갯소리를 밥 먹고 물 안 먹어도 사실 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있는 거지. 물은 이 몸속에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될 테니까. 이것을 어떤 학자들은 이제 메타볼릭 워터라고 해서 대사 물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무 별 의미가 없는 얘기지 그건. 그래서 어쨌든 이 포도당의 산화를 통한 이화작용이다라는 것이 골자. 유기호흡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냥 이 한마디로 이 문장으로 그냥 일괄해버리면 끝나는 얘기고. 그래서 포도당이 그게 무슨 소린데? 그러면 포도당이 이산화탄소로 완전히 산화를 해버린다. 그래서 그럴 때 산화할 때 산소는 물로 환원이 되는, 사실은 엇박자가 있는 이산화탄소가 지금 결합을 하고 있는 요 산소, 산화되는 그것과 여기서 지금 개입하는 요 산소, 지금 들어간 요 산소는 사실 같은 산소가 아닌 것이죠. 요 산소는 따로 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물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이 이산화탄소가 되어버리는 이 산소는 어디 딴 데서 지금 사실 가져오게 되는 그런 반응입니다. 그래서 역시 한 번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나중에 보면은 지금 이 소리가 지금 무슨 소리인지 조금 더 명확해지려고 확신을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왜 목적 자체는 그래서 이 포도당 분자에 있는 결합 에너지가 전부 방출이 돼가지고 산화가 돼서 이화작용이니까, 그래서 그 에너지가 ATP를 합성을 하는데 ADP로부터 인산기를 하나 더 붙여야 되는 그런 리액션이니까 그것을 합성을 할 때 그 본드 에너지에다 갖다 붙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문제는 포도당 한 분자를 그런 식으로 이 6탄당제 포도당 한 분자를 완전히 완전 산화를 시키게 되면은 흔히들 얘기해서 688kcal per 그 정도의 열량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 숫자를 절대 물론 우리는 더 이상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다 주지하는 사실이고, 다만 알아보려면은 688kcal per 몰인데 요 포도당 한 분자를 가지고 이렇게 ATP를 합성을 하려고 할 때, 그러면 ATP 그 분자, 인산기 분자에다 들어가는 필요한 에너지는 얼마냐? 애경에 고작 7kcal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동시에 다발적으로 포도당을 완전히 연소시키면서 이리 와.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한다면은 그것만큼 낭비적인 대사작용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681kcal는 전부 다 대기 중으로 날아가 버리게 되는, 거의 대부분 열로, 만약에 그런 식으로 발생한다면, 책의 교과서에는 이것을 비슷한 예로 무엇을 들었냐면 자동차의 연소도
연소를 교과서는 그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엔진도 마찬가지로 그 자동차 내연기관의 엔진도 이 가솔린을 그런 식으로 한꺼번에 그걸 전부 다 이 폭발을 시켜갖고 하면은 자동차는 얼마 가지도 못하고 그 모든 가솔린 전부 다 낭비가 열량으로 열로 전부 다 낭비가 되어버리는데 그것을 계속 기술을 개발을 하고 그러니까 초기에 1900년도에 만들어졌던 초기 자동차들은 그만큼 열 효율이 에너지 효율이 낮았었겠지. 근데 지금 엔진을 엄청나게 개조를 하고 그래서 여러 개의 실린더들을 거기다가 엔진에다가 막 도입을 하고 해서 조금씩 아주 한 번에 이 폭발하는 것이 작은 양의 가솔린만 써가지고 조금씩 폭발을 해가서 그 힘으로 이렇게 피스톤을 돌려서 아주 높은 효율에 지금 그래서 작은 양의 연료를 가지고 멀리 갈 수 있는 똑같은 일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포도당 한 분자를 단계적으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따라서 왜 이래? 액시던트. 그래서 여러 단계에 걸친 점차적인 산업 활용 반응을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계단을 내려가듯이 여기서 한꺼번에 그냥 뛰어내려가 버리면 그냥 사망이 되겠지만 한 계단 내려가게 되면은 그것이 조금씩의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그래서 요 에너지를 아주 효율적으로 ATC 합성에 쓰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전체적인 그 단계를 그래서 그 이화작용이 산소가 있는 그런 조건 하에서 그 포도당이 완전히 산화된 단계를 크게 세 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과정이 해당 과정 글라이콜라이시스라고 해서 한글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딱 글자를 보면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를 알게끔 이렇게 해놓은 것인데 글라이코 이 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글라이코 라이시스 뽀개기 당 뽀개기 좀 진솔하게 당 뽀개기 과정 하면 좋을 텐데 조금 점잖은 말로 해당 분해한다는 그 해자를 써서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그 어디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이렇게 무슨 사이클이 들어가고 세 번째는 전자가 들어가고 하는 것인데 이 세 단계를 볼 때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부터 엄청나게 복잡한 이 화학 반응들로 이렇게 연결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들인데 일단은 그 정리를 할 때 보통 어떤 식으로 하라고 옛날부터 학생들한테 이렇게 충고는 좀 이상한 말이고 어떻게 조언을 했냐 하면은 일단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나오느냐 각각의 단계마다 무엇이 들어가서 무엇이 만들어지느냐가 골자이면서 두 번째는 어디서 괜찮아요? 어디서 이제 일어나느냐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딱 하면은 정리가 잘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맥락에 의해서 해당 과정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일단 무엇이냐 포도당이 파셜 브레이크다운이 되는 것이죠. 피루보산으로 6탄당이 피루보산 3탄당으로 그냥 딱 보기지는 아주 간단한 사실. 뭐 그냥 이만한 길 6탄당을 그냥 반으로 뚝 자르는 그런 것인데 사실. 그러면서 이제 ATP 그 에너지가 ATP가 그냥 합성이 이런 과정에서 벌써 되네 두 분자가. 그 다음에 또 ATP만큼의 유용한 에너지원을 쓸 수 있는 NADH라고 하는 것이 또 두 분자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은 세포질에서 그냥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 그것을 이렇게 딱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인 회로 크랩스 회로라고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교과서는 왜 갑자기 이걸 크랩스를 보통 다 크랩스라고 하고 있는데 크레부스 회로 해가지고 짜증 왜 발음을 꼭 크레부스라고 해야 되는 건지 난 진짜 알 수가 없는데 그렇게 써놨더라고. 어쨌든 옛날부터 이건 크랩스 회로라고 해. 이거를 회로를 밝혀낸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크랩스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다른 여러 이름도 있고
그랬을 때 이 피루부산이 연속적으로 피루부산이 살짝 아세틸 코엔자임 A라고 좀 더 자세히 볼 것이니까 지금은 약간 개요만 볼 것이니까 조금 정신이 없더라도 그냥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세틸 코엔자임이라고 하는 이 물질로 진입을 해가지고 요 크랩 사이클을 그래서 무엇으로 되느냐? 드디어 이제 이산화탄소로 변해버려. 그러면 이제 처음에 포도당으로 시작했던 그 당이 이제 완전히 이 종결이 되는 것이죠.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두 번째 사이클에서 포도당은 완전 연소하고 산화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생기느냐? 또 뭐 ATP가 또 생기네. 좋아. 그다음에 NADH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생기네. 8개나 생겨. 개수는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많이 생기네. 좋아. 그다음에 또 희한한 NADH의 짝퉁 비슷한 그 FADH2라고 하는 이거 역시 비슷하게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요것도 또 생기고 그래서 어쨌든 이 사이클을 한번 돌리면 뭔가 큰 소득이 있게 되네 이제. 그래서 어디서 열리느냐? 이 친구가. 그러니까 이 친구가 드디어 활약을 자기 능력 발휘를 하는 때가 드디어 오는 거죠. 미토콘드리아 그렇게 우리 몸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몸 이 진핵세포를 이루면서 공생을 하고 어쩌고 시험도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하던 그 미토콘드리아가 드디어 이제 여기서 근데 그 미토콘드리아의 내부 외막과 내막 사이의 허허벌판 위처럼 위의 내각처럼 뻥 뚫려 있는 그 공간을 우리는 기질 매트릭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안에서 그 내부 공간에서 이것이 벌어지는 거. 마지막으로 아까 탄소 완전히 장렬히 산화했는데 뭔 갑자기 세 번째 단계가 필요하지? 탄소로 포도당 완전히 장렬히 산화했잖아요. 두 번째에서 끝났는데 이것이 포도당의 완전 연소를 위한 단계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포도당에 있는 그 전자를 탈취를 그 사이에 해가지고서 그 전자가 사실 지금 여태까지 얘기한 그 NADH, FADH라고 하는 물질들로 전자가 옮겨진 것이죠. 그래서 그 NADH, FADH2들이 이제 드디어 산화, 마지막은 이제 완전히 산화 환원을 서로 막 이렇게 폭탄 돌려 막기, 폭탄 던지기, 수건 던지기, 수건 돌리기 같은 리액션을 이렇게 수행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아까 탄소로 아니 포도당으로부터 뺏은 그 전자를 전부 이렇게 자랑스럽게 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고서 그러니까 이들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전자 전달의 과정. 누가 나오느냐? 완전히 다 털려가고 또 저속한 표현을 써서 상당히 죄송하지만 개 털려서 나오는 거죠. 이들이 완전히 산화가 된 다음에 전자 다 빼앗기고 누가 그럼 이 전자를 빼앗지? 내가 산소가 여기서 빼앗아가지고서 물로 여기서 이렇게 환원이 되는 그 과정이 돼. 그래서 산소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요 산소가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제공이 되지 못하면 이게 안 되니까 저기 벌써 앞에서부터 이 모든 과정이 스탑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왜냐? 무엇이 중요하냐?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이 ATP의 윈드폴이 그냥 마구 우수수수수 떨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주워먹지 못하게 되니까 웬만한 민감한 조직은 전부 ATP의 부족으로 그냥 전부 죽어버리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산소가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고 어디서 마지막으로 미토콘드리아의 이 내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내막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어쨌든 요 미토콘드리아 내막과 내막에 이 여러 효소들이 존재하고 그 내막과 외막 사이의 공간 역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 정도의 위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두면 됩니다. 어쨌든 이것은 오버뷰니까 이것을 하나하나 다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 나가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오버뷰를 다시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세포라고 이렇게 하면은 세포막. 그래서 이 포도당과 같은 영양소가 들어가면은 해당 과정은 그냥 세포질환에서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미토콘드리아 같은 그런 유용한 물질이 없다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얼마든지 수행 가능.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세균 같은 친구들 그냥 해당 과정만으로 에너지를 물론 추출해서 해당 과정에서 약간의 ATP가 나오니까 2개 정도의 ATP 그것만 먹고 살 수가 있다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지. 물론 세균조차도 전자 전달계 과정까지 다 돌릴 수가 있어요.
미토콘드리아가 없지만 그 세균의 막을 이용하고 자기 세포 막을 이용해서 이걸 다 돌려버리기 때문에 뭔 소리? 우리가 겨우 이 ATP만 먹고 살라고? 웃기지 마시오. 우리도 엄청나게 ATP 엄청나게 많이 뽑아먹고 살아요 하는데 어쨌든 세균 같은 경우는 미토콘드리아 없어도 사실 그런 식으로 대충 살 수가 있다라는 그런 뭐 개념상의 얘기.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서 점점 더 두 번째 단계인 회로,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단계인 산화 환원 과정인 전자 3단계까지를 마치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해당 과정부터 다시 한번 하나하나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정의를 하면 무엇라고 정의를 할 것이냐. 부분적인 산화다. partial breakdown. 6탄당이 3탄당으로 되어버리는 partial. 너무너무나 허탈한 사실 반응인데 그래서 세포질에서 이 과정 전혀 산소의 개입 없이 할 수가 있는 그런 반응. 그런데 이거 하나 그냥 반으로 뚝 부러뜨리는 것인데 참나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10단계 포도당부터 진입을 하기 시작하면은 대사 경로라고 지난 시간에 봤죠? 그 경로가 10개의 효소가 여기서부터 줄지어 서가지고서 이렇게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돌리듯이 이렇게 계속 넘겨가게 되는 그 과정을 거쳐야만 나중에 맨 마지막에 가서 산물이 피루부산이라고 영어로 파이로빅 애시드라고 하는 꼴랑 3탄당짜리 6탄당에서 3탄당으로 변화하는 것인데 이렇게 그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10단계의 효소 반응 그러니까 5개의 효소와 후반부의 5개의 효소의 화학 반응을 조금 이렇게 성질이 다른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편의상 인간의 관점이죠 물론 규정을 지을 수가 있는데 전반부는 뭐라고 이렇게 우리 정의를 할 수가 있냐면은 이 포도당이라는 이 물질 자체가 에너지를 훨씬 더 그러니까 에너지를 훨씬 뽑아주기 훨씬 더 쉬운 물질로 이렇게 변화를 활성 전구체라고 해도 괜찮겠죠 물론. 그래서 포도당 자체를 처음부터 그냥 막 구격다짐으로 거기서 야 뭐 내놔 에너지 내놔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살살살살 꼬드겨가지고서 이것을 살짝 작은 물질로 조금씩 변환을 시켜서 이제 이 에너지를 방출하기 훨씬 더 자연적인 물질로 변화시키는 그 활성화 과정이에요. 여기 5단계까지가. 그것을 전반부라고. 일단 거기까지 가면 이제 태도가 돌변하는 거지. 하니문 이즈 오버 하면서 이제 마구 거기서 막 빼먹기 무자비하게 거기서 에너지를 그냥 빼먹기 시작하는 후반부 에너지 추출 과정까지 이렇게 그렇게 두 가지로 두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하나하나를 그런 부산물의 이름을 기억을 할 우리는 그렇게까지 한가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뭐 다만 한 번씩 훑어보면서 이것이 무슨 일을 도대체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이 전반부라고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이것이 이렇게 하면 왜 이게 뭐 포도당의 활성화 과정이라는 얘기야 에너지? 그 다음에 후반부를 보게 되면 이것이 왜 에너지 추출 과정이라는 거야? 라는 것을 그냥 같이 공감을 할 수가 있다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그냥 신경 쓰고서 끝까지 외워야 될 것은 그냥 이 두 가지 과정에서 포도당이 처음에 어떤 식으로 변하느냐 에너지를 훨씬 빼기 좋게 활성화된다라는 그 정도만을 아는 게 뭐 충분하지 않을까? 그럼 활성화 시키려면 처음에 뭐를 해야 되지? 처음에 일단 조금 살짝 달래기 위해서 투자를 할 거 아니야 포도당한테. 포도당의 이 목적은 널 잡아먹을 건데 돼지 너 이따가 보름 지나면 넌 잡아먹을 것이다. 하지만 일단 먹이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잘 가라 하고. 그 단계.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여기서 ATP를 사용을 하여서 그래서 이 해당 과정의 전체 개요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포도당 이렇게 있는데 여기 처음에 투자하는 투자 금액이 지금 이 ADP가 지금 들어가서 투자가 아니라 받아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 ATP를 생산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NADH 두 개가 이렇게 생산이 되는 요 전체적인 에너지 밸런스고 나머지 부산물이 두 개, 포도당이 6탄당이니까 두 개의 3탄당짜리 피루부산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그 과정인데 첫 번째 단계가 곧바로 요 포도당 6탄당에다가 에너지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걸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이 에너지를 일단 먼저 주머니에서 꺼내서 사용을 해서
ATP 가수분해를 시켜서 여기다 인산기를 하나 붙여버리는 거죠. 그 산물이 이제 포도당 6인산이라고 하는 것인데 뭐 그래 많이 흔히들 여기저기서 접하게 되는 이름이지만 이 해당 과정에서 일단 처음에 포도당을 활성화시키게 되는 그 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인산기를 붙여놓게 되면 요것이 이제 밑에 나중에 가서 훨씬 더 자기의 공유 결합을 깨트리기가 훨씬 쉬워지게 되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다시 포도당이 과당으로 변해버리는 아이소머라이제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그 과당과 포도당은 그런 식으로 쉽게 사실 변환을 시킬 수가 비교적 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 단계 가서는 인산기를 또 하나 붙이고 벌써 2개 썼어 지금. 투자만 계속 지금 쓰고 있는. 언제 돈 벌어올지 모르지만 일단은 EATP를 먼저 투자를 여기까지 벌써 3단계까지 왔을 때 벌써 이렇게 다 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좀 참을성이 없어서 조바심 날라고 할 때 조금 있다가 이제 그때부터 에너지를 수확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마지막 요 2개의 산탄당으로 나눈 다음에 요 2개가 각자 이렇게 각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조금 뭐 디테일한 것이지만 재미있는 현상이 이런 식으로 나중에 과당 1,6,2인산 2개의 인산기를 가진 것이 2개로 또 잘라지면서 하나는 PGAA라고 하는 인산 글리세롤 알데하이드라고. 요것은 요 이름은 나중에 그 다음 장에도 분명히 또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켈빈 사이클을 돌릴 때 요 PGAA라고 하는 물질이 또 지금 등장하게 되는. 그래서 그걸 외우라는 점 이건 절대 아니지만 PGA를 어디서 봤지? 켈빈 사이클을 돌리다 보면 어디서 봤지? 할 때 여기서 봤잖아 라고 그런 물질인데 요게 둘 다 있는데 원래는 여기서 이제 계속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물질이 사실은 둘 다 가역 반응인데 이 물질이 급속하게 지금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그러니까 이 물질의 농도가 금방 줄어들어 버리니까 이건 덩달아서 그냥 이쪽으로 그냥 가버리는 화학 반응이 이 반응의 평형 상태가. 그래서 둘 다가 전부 다 이쪽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반응이 돼서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2개가 만들어졌을 때 다시 한번 그것을 다시 얘기를 하면 이 두 물질이 가역 반응으로 서로 이렇게 변환이 될 수 있는 두 상호 관계에 있어요. 이 물질이 이것으로 변할 수 있고 이 물질도 이것으로 변할 수가 있는데 그럼 여기 와서 자칫 잘못하면 왜냐하면 이 물질이 돼야 계속적으로 이제 피루부산까지 가는 그 길인데 그럼 이거 걱정이 되잖아. 그런데 걱정 마시라. 이 물질이 계속해서 해당 과정에서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이 질량 공식의 법칙이 농도 차이에 의해서 농도가 이쪽이 줄어드니까 계속 이쪽으로 평형이 화학 평형이 계속 이루어지게 돼서 자동으로 거의 자동으로 계속 이쪽으로만 방향이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두 삼탄당 중간 산물은 변형이 가능하여 모두 두 분자의 PGA를 형성을 한다라고 뭐 하는 얘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내려가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에너지 그냥 자동적으로 추출을 해나가는 과정이에요. 여기서 얼핏 보면 ATP가 하나, 둘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진입을 할 때 삼탄당의 형태로 진입을 했으니까 이걸 한 번 더 들어가겠지. 그래서 포도당 한 분자당 4개의 ATP가 이런 식으로 해서 생산이 될 것이고 그런데 보니까 지난번에 처음에 들어올 때 2개의 ATP를 먼저 썼으니까 2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2개의 ATP만이 네트 득실을 따져보면 그것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는 다 그냥 자동적으로 계속 내리막길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여기까지만 오면 일단 에너지 추출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듯이 그냥 내리막길로 계속 아주 순조롭게 반응들이 계속 다음 반응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특히 맨 마지막에 이 피루부산을 만들 때 요거 PEP라고 하는 포스포에놀 포스피놀이라고 발음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 같은 사람들. 포스피놀 피루부산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 PEP라고 하는 물질 혹시 어디서 이 수업 시간에 혹시 어디서 본 일 없어요? 뭐 그런 세밀한 것까지 본 일 없느냐고 내가 다 같이면 좀 섭하지. 보여주긴 했지만 이것이
지난 시간에 ATP보다 훨씬 더 고에너지 결합을 가진 물질 중에 하나라고, 이거보다 ATP보다 훨씬 저 위에 지금 에너지 순위가 올라가 있는 그 물질. 근데 왜 이거 안 쓰고 ATP를 쓰느냐라고 물었을 때 누군가가 정확하게 ATP 이거 다시 만들려면 엄청 힘드니까라고 한 그 물질. 요것이 이렇게 생성이 돼서 이거 일단 여기까지 생성되면 완전 자동이겠지. 이거. 가수분해 되는 요 포스페트 인상기 그냥 해버려. 그래서 거기서 피루부산이 거기서 생겨나는 그 과정입니다. 요 포스피놀 파이루베이트 피루부산 PEP 역시 다음 단계의 이 광합성에서 또 나오는 친구 이름이. 여기저기서 이름들이 계속 나오니까 좋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헷갈린다고 해야 될지 이거 어떻게 뭐 각자의 견해의 차이겠지만. 자, 그래서 여기서 합성이 되는 결국 그 ATP들, 이런 ATP들은 어떤 ATP냐라고 보통 이렇게 구분을 하느냐 하면은, 왜냐하면 전자전달계 과정 맨 마지막 단계에서 ATP의 낙수, 윈드폴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합성이 되는 그 기작, 메커니즘상으로 보게 되면은 두 개가 완전히 별개의 것인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대사 경로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조금씩 짬짬이로 얻어내는 마치 알바 뛰듯이 얻어내는 요 ATP는 기질 수준의 인산화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화학 반응에 의해서 효소가 화학 반응을 하나씩 수행하는 과정에서 ADP로부터 ATP로 어떻게 인산기를 갖다 붙여줄 수 있는 그런 반응 조건을 조성을 해가지고서, 이거 원래는 이런 식으로 쉽게 할 수가 없는 것인데, 내가 누군데, 나 PEP야, 이 고에너지 물질인데 누가 감히 나한테 그것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질 수준의 인산화를 이렇게 쉽게 이룰 수 있는 그런 예이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히 따로 한 번 더 확대해서 보여주는 것인데, 그래서 기질 수준의 인산화라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하면은 책에 이렇게 설명을 하듯이 이런 식으로 그냥 그 PEP가 ATP를 그런 식으로 해서 인산화를 시켜서 만드는 그 과정을 책에서도 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효소 자체가 이 파이루베 카이네이즈라는 효소인데 이것을 PK라고 이름 절대 알 필요 없지만, 이 PK가 파스피놀 파이루베트를 가지고 요 또 기질인 두 개의 기질을 가지겠지. 이 ADP를 데려와 가지고서 이 PEP에 붙어 있는 인산지를 뚝 띄워 가지고 여기다 갖다 옮겨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전이식으로. 그러면 ADP는 이게 웬일이야 땡큐 하면서 그냥 받아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그 효소에 의해서 효소가 두 기질을 가져와서 그냥 인산기를 한쪽으로 옮겨주는 그런 일반적인, 뭐 이거 말고 또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단 말이야? 라고 이해를, 전부들 ATP 합성의 ADP에서 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줄 알았더만 뭐 이것을 특별히 따로 부각시켜서 얘기를 하나? 네, 마지막 단계 ATP 합성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요것과 그래서 이렇게 차이를 비교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ATP 합성 해당 과정의 그러니까 성과이겠지. 해당 과정을 이루고 난 성과는 물론 피루부산을 만들었다는 것도 아주 성과지. 왜냐면 음식을 먹으려면 일단 먹기 좋게 잘라야 되니까 잘라놓은 거 아주 좋은 잘한 일이에요. 하지만 또 다른 성과라면 ATP를 이렇게 얻었어. 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이걸지도 모른다는. 그래서 NADH라고 하는 요 전자를 전달을 해줄 수 있는 물질을 이렇게 두 개를 생성을 또 그 와중에 해버렸단 말이죠. 이 친구가 이제 전자 전달계 마지막 단계로 전부 다 이제 전달이 되면서 거기 가서 이제 일을 하겠지. 이 친구가 산화가 되면은 그 덕택에 이제 그 와중에 ATP가 많은 양의 ATP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자 전달체 일렉트론 캐리어라고 하는 그 NADH라고 하는 그 물질, 그것이 무엇이냐 정체가 산화환원 반응을 할 때 이것을 원활하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어떤 물질들을 얘를 산화시켜야 되겠어. 저 친구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매칭을 해주기가 좀 힘든 그런 경우에 이런 전자 전달을 해주는 보조 인자를 데려와서 이 친구를 먼저 대신에 환원을 시켜주면 내가 그래서 이 NADH가 생긴 거죠. H. 그래서 내가 대신 가져다 줄게 하는 그 대신 전자를 이렇게 저쪽에다 전달을 해주는 그런
그래서 전자 전달체라고 명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이 책의 그림처럼 처음에 그러니까 전자를 받기 위해선 산화가 된 상태인 NAD 플러스라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어떤 특정한 물질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그 반응의 결과로 이제 이렇게 환원이 됐어. 그럼 환원이 돼서 다시 산화를 어떤 친구를 환원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가서 대신 다시 산화가 되고 이 친구를 생성물을 환원을 이렇게 시키는 이런 식으로 순전히 전자 전달을 이렇게 택배기사 역할을 해주는 그런.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것이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무엇일까? 자기 자신이 아주 쉽게 원활하게 산화도 됐다가 환원도 됐다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물질이면 되겠죠. 그것이 바로 NAD라는 얘기죠. 그래서 NAD 산화가 된 상태의 물질을 우리는 NAD 플러스라고 하는데 이 R유 NADP라고 하는 이 물질 역시 요 다음 광합성에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묶어서 오늘 이제 다 볼 텐데 NAD 또는 NADP라고 하는 산화가 된 상태가 환원이 되면 전자를 얻게 되면 NADH 또는 NADPH가 되어버리는데 자 일단 NAD 왜 이 이름을 NAD라고 이상하게 지어놓은 것이야? 무엇의 약자야? 니코틴. I love it. 니코틴. 5년 전까지만 더 이상은 이제 니코틴 에마이드, 오케이, 에마이드라고 하면은 뭐 알 필요는 없지만 질소가 지금 이중결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니코틴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여기에 뉴클리오타이드가 두 개가 붙어 있는 그래서 니코틴 에마이드 다이뉴클리오타이드라는 물질이기 때문에 NAD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한꺼번에 전자 두 개하고 전자는 주로 수소하고 같이 붙여 다닌다. 근데 전자 두 개하고 수소는 그 와중에 이제 하나만 띄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를 잃게 된 양성자 프로톤 그거 하나를 같이 동시에 끌고 이렇게 운반을 할 수 있는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보세요. 이것이 바로 NAD 지금 산화가 된 상태의 NAD인데 이쪽하고 지금 이쪽하고 이쪽에 이 전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게. 그러니까 요 니코틴이 있는 니코틴 에마이드 여기가 바로 활성 부위인 것이죠. 요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될 텐데 요 활성 부위 여기가 바로 필요한 산화 환원 과정에 필요한 부분인데 왜 쓸데없이 다이뉴클리오타이드 뉴클리오타이드 두 개가 다이뉴클리오타이드를 여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야 이거 왜? 친근하니까. 책에 아주 잘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이러한 뉴클리오타이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 돌아다니는 세포 안의 효소들이 아주 많이 친근하게 겪어봤던 그러기 때문에 너구나 하고 잘 이렇게 보호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런 구조를 요 하나만 딸랑 가지고 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뉴클리오타이드를 같이 가지고 있는 구조가 훨씬 더 세포에서 살아남고 진화하기가 유리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NAD의 구조인데 NADP는 뭐냐 하면은 여기에 요 OH 대신에 여기에 인산이 대신 들어가 있으면 맨 마지막에 그러면 NADPI예요. 그래서 정말 둘 다 아주 똑같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구조의 그냥 몸 치장의 서로 견해 차이일 뿐이고 어떤 색깔의 신발을 신었느냐라는 정도의 차이일 뿐이고 중요한 이 활성 부위는 둘 다 NAD와 NADP가 다 이렇게 똑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환원되면 어떻게 한다고? 전자 두 개를 받을 수가 있다고 했죠. 여기 전자 하나 받고 그 다음에 이쪽에 전자 하나 또 받아가지고 수소와 같이 그래서 이 이중결합을 환원시켜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변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자세한 디테일을 이렇게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얘가 전자 두 개와 수소 하나를 양성자 하나를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구나 하는 얘기를 이해가 됐다면 그 다음에 이제 잊어버리면 되는 거죠. 요 디테일 가지고서 여러분들을 집요하게 괴롭힐 일은 수업 시간에 없으니까 다만 설명을 이렇게 하니까 오케이 알았어. 그래서 전자 두 개를 한꺼번에 오케이. 자, 그래서 이 NADH는 요 지금 포도당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이화작용을 할 때 전자 전달을 전담을 하고 NADPH는 비슷하게
나중에 이제 연목체에서 탄소 동화작용을 할 때, 탄소 동화작용을 할 때에도 이 에너지가 전자 전달을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에너지를 주입을 시켜야 될 그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때 희한하게 왜 이게 둘 다 같이 쓸 수 있는 물질인데 이렇게 서로 내외해가지고서 NADP는 꼭 연목체에서 광합성을 할 때만 쓰이고 이 NADH는 꼭 미토콘드리아에서 전자 전달 과정에 들어 쓰이는지는 참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딱 구분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셀프에서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떡하란 얘기야. 자, 그다음에 이 NAD와 같은 그러한 물질은 우리는 뭐라고 레이블링을 시키냐면 코엔자임이라고 NAD는 코엔자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코엔자임이라니 한국말로 조효소이지, 조효소. 그 조효소가 무슨 얘기냐? 어떤 화학 반응을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전자 전달을 이렇게 할 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여기서 저희가 전자 전달하는데 좀 거꾸로니까 이 NAD가 대신 전자를 이렇게 전달해주는 식의 화학 반응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물질을 전부 보조인자라고 코팩터라고 통틀어서 얘기를 하거든요. 코팩터. 비타민 같은 많은 경우에 비타민들이 그렇게 그런 보조인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몸속에서 비타민이 필요한 것인데 그 보조인자는 크게 두 그룹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코엔자임의 형태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결분자족이라고 한국말로 번역을 하는데 프로세틱 그룹이라고 하는 굳이 이런 식으로 구분을 옛날부터 사람들이 해와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보결분자족이 뭐야 도대체라고 할까봐 그것을 정의하기 위해서 이 코엔자임을 정의하는 지금 악수를 두고 있는 것인데 둘 다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굳이 구분을 하려면 코엔자임은 스스로 그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그 효소하고 너무 그렇게 큰 이 컨트랙트, 그러니까 강한 컨트랙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스럽게 떨어져 나갔다가 왔다가 하는 식으로 그렇게 너하고 나하고 그렇게 큰 관계가 계약 관계가 있는 건 아니잖아 하는 식의 루즈한 상호작용을 하게 함으로써 이렇게 도와주는 것들을 주로 이제 코엔자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에 일반적으로 프로세틱 그룹은 훨씬 더 그 화학 반응하는 그 효소, 이 도와주는 효소가 타이트하게 붙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공유결합, 심지어 공유결합으로 이렇게 꼼짝달싹 못하게 이렇게 붙어 있는. 그래서 프로세틱 그룹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너무 그렇게 자학을 할 필요 없이 프로세틱 그룹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것이 엄청나게 꽉 바운드가 되어 있구나. 대표적인 그 프로세틱 그룹의 예가 바로 이 힘이라고 하는 히모글로빈에 딱 붙어가지고서 그 히모글로빈의 철분을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산소와 결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 힘이 히모글로빈 프로틴의 프로세틱 그룹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모글로빈이 사실 산소를 운반할 수 있게 되는 오로지 그 유일한 이유는 요 힘이라고 하는 요 케미칼이 나중에 여기다가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이지. 요것이 없다면 히모글로빈 자체가 그냥 산소 소 닦보듯이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이 FAD는 사실은 원래 이 근원이 바이타민 B 계통의 라이보플라비딘이라고 하는 이 바이타민 계통에서부터 살짝 그룹이 이제 변형이 되어가지고서 유효한 전자 수송을 전담하게 된 그런 프로세틱 그룹 계통의 전자 전달체이고, 이 친구는 NAD하고 조금 틀리게 진솔하게 전자 2개, 수소 2개, 수소와 같이 똑같이 이렇게 그래서 FAD가 환원이 되면은 한 번에 수소 2개를 얻게 돼서 FADH2가 되어버리는 거죠. 아까처럼 NADH가 되는 그런 식의 일이 아니라. 그래서 요 FAD는 어떤 일을 할 때 주로 프로세틱 그룹처럼 일을 한다고 해서 이 친구는 프로세틱 그룹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구조가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데 이 역시 구조가 매우 복잡하죠. 여기다가 라이보스 슈가랑 아데닌까지 붙어 있는 건데 생략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 활성 부위는 사실 이렇게 링으로 생긴 이 플라빈, 이렇게 요 링이
그것을 산화하는 과정을 할 수 있는 활성 부위가 되는 것인데 그냥 한번 본 적이 있다라는 정도로 보여주는 것이지 그 이상의 구조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해당 과정과 생산이 된 그 해당 과정의 결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전자 전달체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살펴봤고 두 번째 단계로 이제 이 유기호흡의 두 번째 단계 보통은 두 번째 단계를 그냥 크랩스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은 그거는 아니지 싶어서 두 번째 단계는 해당 과정이 끝난 다음에 곧바로 그 산물 피루부산이 직접적으로 크랩 사이클로 진입을 한다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피루부산이 또 한 번 변형이 된 다음에 크랩 사이클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일부러 두 번째 단계라고 이렇게 좀 더 정확한 척 해봤어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어디서? 마이토콘드리아의 기질 안에 있는 내부 공간, 또 매트릭스에서 발생을 하는데 그 주종을 이루는 것은 그 일종의 사이클, 크랩 사이클이긴 하지만 자, 무엇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인가? 포도당이 여기서 완전히 연소, 산화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로 전부 다 변화되어버린다. 그러고 나서 얻는 게 무엇인데? NADH와 FADH가 이렇게 많이 생긴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이제 써서 ATP를 전부 바꿔 먹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산소, 여기까지도 필요 없어. 오케이? 산화가 됐다고 하지만 그 산소가 이산소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숨을 쉬어서 받아들여야 되는 그 산소 없이도 여기까지 다 완수할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소가 없다라는 것이 감지가 되면은 여기까지 감이 들어오지를 못하게 발도 못 붙이게 이미 다 차지해 나가버려요. 세포에서. 어딜 들어. 쓸데없이 이걸 다 끝나고 나서 자자자 이제 산소 어딨어? 하면 없네. 슛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현명한 경제적인 방식이죠. 그래서 산소가 없을 시에는 두 번째 단계는 아예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피루부산이 진입이 되지 않음. 자, 크랩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을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 피루부산이 한 번 더 산화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3탄당짜리 피루부산이 2탄당짜리인 아세틸 그룹으로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하나 더 발생시킨 다음에 이 2탄당이 되면서 그 2탄당 아세틸 그룹이 코엔자임 A라고 하는 아주 덩치가 큰 일종의 조효소 비슷한 물질하고 임시적으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코엔자임 A도 역시 아까 포스피너 파이루베이트나 무슨 ATP처럼 고에너지 결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인데 황을 가지고 있는 고에너지 결합인데 어쨌든 임시적으로 이것을 다 붙여서 그 다음에 이 크랩 사이클에 넘겨주게 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할 잠시만 붙어 있는 거죠. 아세틸 그룹이. 그러면서 또 그냥 뭐가 생기네. 안 할 수가 없지. NADH가 여기서 딱 생겨버리고 오케이.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이 피루부산을 미토콘드리아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진핵세포에서는 미토콘드리아 막을 통해서 넘기기 위해서는 여기서 일단 한번 세금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ATP 한 분자를 소모를 해서 그것이 조금 약간의 진핵세포로서의 노블레스 오블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해당 과정이 끝나서 이 피루부산이 이 미토콘드리아를 뚝 들어서 안으로 기질을 들어가면 곧바로 여기서 코엔자임 A가 이렇게 아세틸 그룹과 결합을 해서 아세틸 코엔자임 이 상태로 아세틸 코엔자임 A 상태로 크랩스 회로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전체 아세틸 코엔자임 A 전체가 다 크랩 사이클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서 여기서 좀 이따 보겠지만 이 아세틸 그룹 2탄당만 띄어가지고 이 사이클이 돌아가는 데다가 이렇게 반응을 넘겨주고 다시 자기는 코엔자임이 아닌 다시 이렇게 재생이 돼서 계속 반응을 또 수행을 할 수 있게끔 되는 거죠. 이 와중에는 NADH가 하나 생기고 혹시나 그러니까 높았으면서 얘기하는데 시험을 준비를 할 때 그러면 이러한 세부적인 여기서 NADH가 생긴다 안 생긴다 여부를 우리가 외워야 되느냐? No. 그런 것까지는 해당 과정에서 무엇이 생기느냐? 해당 과정에서 ATP와 NADH가 생긴다라는 것은 알아야 돼요. 물론. 오케이?
하지만 여기 들어와서 NADH가 몇 개가 생기고 생기냐 마냐 바로 요 과정에서 거기까지는 is too much. 그냥 있으면 좋지. 다만 대부분의 많은 양의 벌크 NADH와 FADH는 바로 요 밑에 있는 이 크랩스 사이클에서 생긴다. 그것은 알아야 되는 거지. 여기서 이런 디테일한 요것이 NADH가 생긴다 안 생긴다를 굳이 신경을 쓰지는 맙시다. 자, 요 크랩스웰의 네임, 그 이름이 엄청나게 다른 또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혹자는 이것을 TCA 회로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TCA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트라이카보실릭 애시드라고. 트라이카보실릭 애시드가 뭐냐면 요 구연산 영어로의 시트릭 애시드예요. 그 말. 시트릭 애시드가 트라이카보실릭 애시드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가 사실 그 얘기지. 이 크랩스 사이클의 이 원료, 주 케미칼이 그 중간 산물이 이 시트릭 애시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대표 주자의 이름을 따가지고서 이것을 TCA 또는 구연산 회로라고 이름을 짓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어떤 책에서는 이것을 TCA 사이클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심지어 구연산 또는 시트릭 애시드 사이클이라고 할 때 이게 뭐야? 왜 이렇게 헷갈리지? 라고 당황하지 말기를. 이 세 개를 전부 다 통용해서 전부 이렇게 interchangeably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크랩스 사이클에서는 이것이 아세틸 코엔자임 A가 완전히 아세틸 코엔자임 A에서 그 활성 성분인 이 아세틸 그룹은 이미 2탄당이 되어버렸잖아요. 아까 피루부산 3탄당에서 이산화탄소 하나 날려버리고 2탄당 탄소 2개를 가진 아세틸 그룹으로 진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가 완전 연소되려면 이산화탄소가 몇 개 발생? 2개 발생하죠. 그 얘기. 그래서 그 피루부산이 한번 완전 사이클 돌아가게 되면은 이산화탄소가 여기서 2개, 그 다음 바로 전 단계에서 또 1개, 그래서 3개의 이산화탄소로 완전히 변환이 돼버리게 돼서 사라져 버리는 거죠. 공기 중으로. 그러면서 그 피루부산 1개당 그 사이클을 도는 과정에서 3개와 1개 각각의 NADH와 FADH가 생성돼서 오케이 맞네. 그러면 피루부산이 2개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포도당 하나당 6개 2개가 생기고 그 전에 또 이 NADH가 또 한번 그 사이클 들어가기 전에 또 생기니까 많이 생기는 거지. NADH가 이렇게 많으니 얼마나 행복하냐. 뿌듯하게들. 왜냐하면 그 하나당 전부 엄청나게 많은 비교적 엄청나게 많은 ATP가 이제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또 덤으로 준에 한번 ATP가 한 번 또 생깁니다. 이거 역시 그냥 효소들이 서로 돌아가는 과정에서의 기질 수준의 인산화 과정에 의해서 ATP가 또 하나 생기고 정도. 이거 역시 ATP가 생성된다 아니다를 굳이 할 것이 아니라 주요한 부분은 이거 숫자가 아니라 이것과 이것이 생산이 되는 것이 바로 크랩스 사이클이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이 돌아갈 때 자, 한 번만 훑고 각 부분은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다 신경 쓰지 않고 잊어버려도 되는 그러한 똑같은 맥락입니다. 옥살아세트산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있어요. 이거 광합성에서 또 나올 것이에요. 이거 옥살아세트산 이름이. 그래서 그럴 때 이것이 아세틸 코엔자임의 아세틸 그룹과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시트르산이 그러면 당연히 6탄당이겠죠. 4탄당, 2탄당이 결합을 해서 그 6탄당이 이런 식으로 또 한 번 하는 식으로 이산화탄소를 한 번씩 버리면서 산화를 시켜가면서 다시 4탄당으로 환원이 되어오는 그래서 중간에 있는 어떤 중간 산물이라고도 하는 뭐라고 하지 이걸 중간물 인터미디엇 영어로는 인터미디엇 하면 되는데 한국말로는 뭐라고 해야 되나 얘네들을 중간 반응물 중간 생성물 오케이 그럽시다 중간 생성물 이 중간 생성물은 전부 소진되지 않고 사용되지 않고 그대로 이런 식으로 보존이 되면서 이 친구만 계속 뺑뺑이 돌려서 한 것이 주로 이 사이클 반응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잖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전자선택의 과정은 아까까지 전부 긁어모은 그 NADH와 FADH를 이제 완전히 최종적으로 결제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이 좀 전자를 갖고 들어가는 거지. 그럼 걔네들을 산화를 시켜줌으로써 해서
그래서 NADH와 FADH의 산화를 통한 ATP 합성이라고 한 센텐스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자 전달계 과정이 무엇이냐? NADH와 FADH의 산화를 시킴으로 해서 그 와중에 이제 산화를 시킨다는 얘기는 거기서 에너지 탈취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에너지로 ATP를 합성하겠습니다 하는 과정이다. 어디서? 미토콘드리아의 내막과 그 막 사이의 공간, 거기서 이제 이 반응이 벌어지는 요거죠. 요 외막과 내막이 있는데 이 내막 안에 이렇게 그것을 전담하는 특별한 효소 복합체들이 1번 그룹, 2번 그룹, 3번, 4번 그룹에 아주 덩치가 엄청난 이 복합체들이 안에 붙박이로 엄청나게 트랜스 멤브린 막통과 나선 구조들을 많이 가지고 있겠지 얘네들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어 딱 박혀 있으면서 이 반응들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 와중에 옆에 있던 요 ATP 합성을 하는 효소가 여기 같이 있다가 여기서 부산물로 생성된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를 이용을 해서 그 마치 수력발전소 돌리듯이 그 힘을 이용해갖고 ADP에서 ATP를 딱 합성을 해내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자기들이 산화되기 위해서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반응이 계속 연쇄적으로 시작이 돼서 완수가 끝에 가서 이제 산소가 물로 이렇게 환원이 되면서 그것이 끝맺음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 특히 이거 잘 그렸죠, 아주 예쁘게. 칭찬 좀 해줘요, 이거. 아주 예쁘게 잘 그렸다고. 자, 그래서 이 전자전달 효소 복합체라고 하는 요 1, 2, 3, 4 요 것들 엄청나게 큰 복합체라서 사실 최근까지만 해도 이 전체 구조를 진핵세포에서 이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체를 밝혀낼 수가 없었어요. 엄청 그만큼 큰 거라서. 그래서 세균에서 이와 상응하는 이 복합체를 간신히 구조를 가지고서 이제 유출을 해서 공부를 할 정도로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서야 겨우 이 구조를 밝혀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복잡한 단백질들입니다. 산화 환원을 수행할 수 있는 복합체. 전자를 누구한테 받을 수가 있고 누구? NADH, FADH. 그 다음에 그것을 각각 서로들 간에 이렇게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1번은 2번한테 전자를 넘길 수가 있고 2번은 3번한테 전자를 넘길 수가 있고 3번은 4번한테 전자를 넘길 수가 있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전자가 넘어가는 이유는 이들의 에너지 준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복합체들. FADH2는 언제나 이 그림에서 명기가 되어 있듯이 1번으로 직접 못 들어가고 2번으로 들어가요. 왜 그러냐 하면 1번으로 들어가기엔 너무 높아. 에너지 준위가. FADH2는 NADH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준위가 좀 낮거든. 그러니까 감히 1번하고 직접 상대 맞거래 못하고 못 매기주고 2번하고나 겨우 이렇게 전자를 갖다 넘길 수 있기 때문에 2번 복합체로 직접 여기다 전자를 갖다 넘겨주게 됩니다. 이 친구들의 특징은 또 좋은 아주 기가 막힌 것이 그 와중에 그렇게 산화 환원을 하는 와중에 이 친구들이 이게 부업이 뭐냐면 양성자 펌프질을 할 수가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에요. 프로톤. 그러니까 산화 환원 반응을 하면서 전자와 수소가 동시에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전자만 옮기고 수소는 띄어가지고서 펌프질을 해서 여기다 쌓아놓는 거죠. 마치 닭뼈만 이렇게 어디다가 침대 밑에다가 숨겨놓듯이 말이야. 살만 살짝 발라먹고. 그래서 요 막사이 공간이 이런 식으로 수소 농도가 완전히 축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들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들이 농도 기울기, 포텐셜이 발생할 거예요. 막 나가려고 하는데 오로지 나갈 수 있는 통로는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 나가게 되는 그런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산화하는 반응과 인해서 미토콘드리아 내강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미토콘드리아를 루멘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사의 공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반응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내막과 외막 사이의 공간 틈새 아주 작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거죠. 거기다가 집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수소이온 농도를 엄청나게 산성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수소이온의 산성화라고까지도 그러니까 요 막사의 공간의 산성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소위 말하는 프로톤 양성자의 농도 기울기 포텐셜이 생긴 것을
요 ATP 합성과 이렇게 커플링 연계를 시키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서 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 내막에는 또 역시 ATP 합성 효소가 같이 이렇게 이웃에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덕택에 또 조금 더 자세한 이거 참 희한하게 생겼어요. 여기 각각의 이 밑에 로터리처럼 생긴 이 단백질 구조에 하나하나에 수소 이온들이 탁탁탁탁 끼어 들어가면은, 그러면 그 끼어 들어간 수소 이온에 의해서 이들의 이렇게 이것이 조금씩 틀어져. 그래서 그 틀어지는 힘을 이용을 해서 그 수소 이온들이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그 힘을 이용해서 요 ATP가 ATP부터 합성이 되는 아주 기가 막힌 구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수소 이온들이 요 밑에 하나씩 붙어가지고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힘을 이용해서 마치 리볼버 권총 이렇게 돌리면서 탕탕탕탕 하나씩 쏘듯이 총알이 그렇게 튀어나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케미 어스모시스라고도 얘기를 해요. 화학적 삼투요 수소이온 농도들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농도 기울기, 삼투 현상 비슷한 농도 기울기를 발생을 시켜가지고서 그것을 또 ATP 합성과 이제 연결을 시킨다고 해서 어떤 학자는 그것을 케미 아스모틱 카플링이라는 얘기로, 그러니까 화학적 삼투, 케미 어스모틱 카플링 전부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그 수소이온 농도가 이렇게 집적이 된 것을 그 포텐셜을 ATP 합성과 같이 연계를 시키는 그 기작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하는구나.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틀어서 이제 한마디로 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 주로 이 전자 전달계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합성을 하게 되는 이 ATP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하면은 산화적 인산화에 의해서 합성이 됐다. 왜 이것을 산화적 인산화라고 얘기할까? 산화적 NADH와 FADH의 산화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산화가 되잖아. 그 와중에 그 여파로 인해서 그 ADP에다가 인산기를 붙이는 인산화를 거쳤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산화적 인산화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뭐 정리한 그림이고,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보면 뭐 똑같은 얘기이고, 책에서는 좀 특이하게 모든 일반적인 책에서 예를 들어서 이 일반 생물학의 그 바이블인 캠벨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룹 1, 그러니까 컴플렉스 1, 2, 3, 4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전자가 전달이 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교과서는 아주 끝까지 컴플렉스 2가 없어요. 1, 3, 2, 4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FADH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여기다가 직접 이 막에 있는 이동을 하는 전자 수용소에다 전자를 주는 것처럼 그림이 그려져 있어. 이게 왜 이럴까요? 이게 사실은 정말 이게 맞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요 컴플렉스 2는 이게 사실은 이거 자체가 그 크랩스 사이클을 돌리고 있는 효소 중에 사실 하나예요. 독박이 효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한 표현을 사실 이게 더 맞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너무 막 가는 건 좀 곤란하지. 이 컴플렉스 2가 어디 갔어? 라고 어떤 사람들은 막 걱정을 할 수도 있잖아. 어쨌든 그 차이가 이 교과서에서 이런 식으로 이 차이를 표출시키고 있다는 점. 오늘의 마지막으로서 이거 다 끝내려고 그랬더니 여러분들 표정이 너무 졸려 죽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이것을 끝으로 오늘은 수업을 끝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절대 아니지만 보통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을 때 그래서 도대체 얼마를 버는 것인데 라는 식의 얘기를 많이들 해요. 그래서 뭐 ATP가 해당 과정에서 2개 얻었지, 그 다음에 뭐 여기서 크랩 사이클에서 토탈 몇 개 얻지, 그 다음에 전자 전달교 과정에서 토탈 몇 개 얻지, 뭐 하는 식으로 해서 어떤 책에 보면 토탈 38 ATP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책은 또 웃기네. 32 ATP 꼴랑. 더더군다나 네가 진핵생물이라면 너는 30 ATP밖에 못 얻는다. 이것이 이 책이 훨씬 더 정확한 얘기인데, 옛날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각각의 NADH가 한 개의 NADH당 몇 개의 ATP를 얻겠냐 할 때 그것이 훨씬 더 과장되게 이제 에스티메이트가 됐었는데, 점점 더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NADH 하나당 전자전달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토탈 ATP의 개수는 그걸 어떻게 얻냐면 이 NADH가 이렇게 수소를 잃게 되는 그 수소의 개수와 그 수소들이 전부 그 아까 얘기한 그 리볼버 권총 같은 그 ATP 신세제에 가서 붙어가지고서 이렇게 딱 튀어나가는 그 개수와의 이 대차 대조표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그게 나오는 얘기인데 어쨌든 뭐 복잡하게 괜히 쓸데없이 갈 필요 없이 훨씬 더 정확한 얘기가 겨우 NADH 하나당 약 2.5 ATP 정도를 합성을 할 수가 있고 FADH는 그보다 조금 더 낮아가지고 약 1.5 정도밖에 합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것을 다시 계산을 하면은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쭉 하면은 끼케야 토탈 해당 과정법까지 다 합해도 32 ATP밖에 되지 않는데 더더군다나 너는 진핵생물이니까 2 ATP 썼잖아. 필요부담상 하나당 이거 미토콘드리아도 건너올 때 ATP 하나씩 받치고 왔어야 됐잖아. 했기 때문에 이게 32에서 그나마 2개를 뺏겨서 30 ATP가 되는 그런 얘기인데 다시 말해서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한 일이고 도대체 몇 ATP를 얻게 되는지가 왜 그렇게 중요해? 더더군다나 세포마다 그때마다 기분마다 다른데 ATP를 얻을 수 있는 맥시멈 최대의 양. 다만 중요한 것은 얘네들 덕분에 이 전자전달기 과정에서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 알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오케이. 거기까지가 이제 뭐 하면은 다음 시간에 이제 발효부터 다시 끝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내가 쪽지도 못 잘라왔어요. 그래서 그냥 가셔야 되겠네요. 미안했어요.